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68주년입니다. 전쟁 이후 우리는 피나는 노력으로 전쟁 복구와 먹고 살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이바구길은 6.25 전쟁 때 피난민이 몰리면서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여겨졌는데요. 최근에는 테마거리를 조성하면서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요. 도시재생의 중심축이 됐습니다. 또 이바구길은 단순한 관광지만이 아니라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바구길에서 일하는 지역 어르신이 174명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7개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처럼 전쟁의 상흔이 남은 곳에 새로운 희망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싹트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2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번 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 항상 한 주를 맛있게 시작해 주시는 분이죠. 장바구니 생생물가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전화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덥죠? 네. 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갔는데 낮주는 좀 어때요? 낮에도 진짜 만만치 않게 더운데요. 오늘 최고 기온이 여기는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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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워서 우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자, 그러면 이 더위를 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시원한 소식 없습니까?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여름 농촌 여행 코스 소식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렇게 딱 무더운 7월에 딱 가기 좋은 농촌 지역 여행 코스 6곳을 선정을 했어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뿐만 아니라요. 맨손으로 송어도 잡고 또 장 담그기 같이 이렇게 농촌의 즐길 거리가 합쳐져서 네. 신선하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여름은 좀 알려지지 않은 전국의 관광지 또는 농촌 여행 코스를 좀 체험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검색창에 웰촌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코스별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고 이번 여름은 좀 색다르게 이렇게 농촌과 좀 결합된 휴양을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오히려 이 농촌 체험이 굉장히 이국적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아이들에게는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웰촌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 장바구니 물가 저렴해진 품목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주는 양파가 좀 저렴해질 텐데요. 지금이 이 중만생종 수확 작업이 좀 활발할 시기여서요. 전남 무안에서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풋고추 같은 경우에도 가격 역시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경남 지역에서 자라는 이 풋고추가 일조량 부족으로 좀 낙과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살짝 올랐었는데 이 낙과 현상 좀 이제 설명드리자면요. 네네. 과실이나 열매가 좀 자라나는 도중에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아, 네네. 이 태풍처럼 이렇게 비바람이 불어서 외부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병해충이나 아니면 이렇게 일조량이 부족해서 중간에 성숙되기도 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 들어서 풋고추가 좀 이런 부진했던 작황을 회복하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농산물이 비싸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속상하지만 또 너무 내려가면 열심히 농사지은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맞아요. 네. 참 이 가격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자,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건 채소류는 많이 저렴해졌고요. 그렇다면 수산물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고등어 가격 좀 보시면요. 이제 한 마리당 3,300원꼴로 가격이 살짝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철만 되면 수산물 소비가 좀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소비 촉진도 하고 또 이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가격도 절감시키는 이 만원의 행복이라는 할인 판매 소식 하나 드릴게요. 이마트에서 하는 거고요.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활 랍스터 그리고 제주 은갈치, 모듬 조개 이 세 품목에 대해서는 10,000원 이내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주산 은갈치 같은 경우에는 5마리당 10,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네. 또 국내산 모듬 조개는 1.5kg당 9,980원으로 10,000원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름철에도 수산물 많이 구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 동향 짚어주실 텐데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쌀값 먼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최근 이슈되고 있는 쌀값부터 짚어드리자면요. 평년보다는 가격이 살짝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 양곡 공매를 좀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중만생종 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세지고 있는 양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정부에서 수매 비축을 할 예정이고 또 추가로는 농협에서도 더 수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생생한 장바구니 물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 보유세, 취득세나 양도세와 같은 일회성 세금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주택자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유세 개편에 대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4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시나리오 내용 그리고 파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박사님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세요 했더니 맞아요. 쉽게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내용 어렵게 설명하면 몰라요. 네, 왜냐하면 세금 문제는 누구나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또 아무 국가로부터의 특별한 서비스에 추가 서비스 없이 부담을 더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날씨가 굉장히 이제 찌뿌둥하면서도 더울 때는 세금 문제 자체가 네. 내가 더 내야 돼 이런 부담을 또 더 가져야 되는 거야 이런 자체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스트레스인데 내용까지 어렵고 용어까지 복잡해봐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전문 용어 다 치우고 아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4가지 시나리오를 내놨어요. 네. 이 4가지 차이가 뭡니까? 뭐 공정시장 가액의 비율의 차입니까? 아니면 내용의 뭐 강도의 차입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가 상당히 계산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항상 주변에 보면은 거래되는 비용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세 혹은 시가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항상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1월 1일에 공시가격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과표를 계산하기 위해서 세금 부과 대상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요 공시가격을 갖다가 몇 % 정도 실제 반영을 시킬 것인가 네. 하는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곱해서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최종적인 어떤 종부세 혹은 또 다른 세금 같은 경우에도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떤 정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이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리 대책 2017년도 파리 대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주택자 그리고 또 투기 세력자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축출하는 또 제재하는 그런 네.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인 것도 있고요. 또 한편 생각하면 아마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작년부터 부동산 대책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이 세제 부분에 대한 개혁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네. 그런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하는 수단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조세 저항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세제 부분도 되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위원회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6월 22일이죠. 며칠 지났는데 6월 22일 날 4가지 안으로 낸 이유 자체가 사실은 어느 하나를 갖다 선택해서 제시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네.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요 4가지 안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한다, 세율
비율을 조정한다. 그걸 함께 조정할까? 그다음에 한 주택을 가진 사람은 사실 투기적인 목적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성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안들이 섞여서 하나의 4가지 안으로 성립이 됐고요. 이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기재부에다 아니면 정부에다가 최종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최종적인 결정 자체는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정부가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유세라는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매기느냐의 내용을 4가지로 내놓았는데 그 네. 4가지의 기준이 뭐 주택을 몇 개 소유한 자들이냐 아니면 얼마짜리냐 네. 그렇다면 뭐 그 비율을 얼마를 해야 되냐 이 차이가 이제 4가지 제도 안에 다양하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4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고 네. 박사님이 판단하시기에 네. 이 4가지 중에 좀 유력한 한 2가지 정도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2가지 정도가 사실 유력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안과 이제 마지막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4가지 안 중에 보면은 세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세법 개정은 사실 정부가 어떤 의도나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여당 야당의 정치적인 그렇네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안으로 나온 것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공시가격에다 최종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과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비율인데요. 네네. 그게 현재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저도 종부세라고 하겠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현재는 8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안에는 90%로 10%포인트를 올리거나 아니면 1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유력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국회 의결 과정에서 일부 또 논란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1주택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나누어 가지고 1주택자에게는 다소 또 세율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거나 또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세제 혜택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투기적인 그런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를 해준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1주택자에는 또 사실 기준점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총 합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 총 합쳐서 6억 이상인데요. 1주택자는 자기가 한 주택 가격의 공시가격이 9억 이상일 때만 사실 종부세를 부담하는 거기 네.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1주택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는 하나의 방안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정하는 요 방안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1주택자에 대한 혜택까지도 아마 정부가 충분히 고려에 넣지 않을까. 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가 아무리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투기적인 목적이 없는데 지금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의 기조에서 비추어 볼 때 굳이 이분들에게 무리한 부담을 줄 수 주는 게 적절할까 또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가지 아니지만 딱 하나만 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섞어서 정부가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박사님 판단하시기엔 2가지 안이 유력한데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는 거 네네. 그리고 하나는 1주택자에게 좀 혜택을 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선의의 중산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도 세율을 무리하게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가면서 했을 때보다 실적으로 지금 어떤 신문 언론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한 우리 공시가격으로 10억 정도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10억 정도 이상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요.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갖다 90%로 하느냐 100%로 하느냐에 따라 약 18%의 세금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다주택자의 경우라면은 12.5%에서 최대 한 25%까지 추가적인 세금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방안들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도 들면서 또 실질적으로 세수는 좀 더 풍족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이 지금 저 부분과 관련해서 보유세 이야기할 때 재산세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그건 왜 빠졌나 하시겠지만 지금 이 종부세는 국세로 되어 있고요.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요. 이번에 논의에서는 지방세는 사실 빠졌습니다. 네. 지방세인 그 재산세는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완전히 빠진 게 아니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나 또 정부 쪽에서도
추후에 요 종부세 부분과 관련해서 네.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반응을 보고 추후에 아마 이 재산세 부분도 개정 작업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네.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많은 국민들이 또 해당될 수 있는 주택을 보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재산세는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지금 현재는 1주택자들은 일단 부담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됩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주택자보다 네.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그래서 고가래도요. 그렇죠. 고가인 경우에서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비율로 보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언론에서는 상당히 아주 고가의 주택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그러게요.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것도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약 한 15, 6억 정도 하는 아파트나 이런 그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시 가격이 한 10억 정도 내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10억 정도 되는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로서 80%를 적용하게 되면은 한 8억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9억 이상인 한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이상인 그렇죠. 경우가 해당되고 그러면 9억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10억 정도 공시가격을 한다니까 1억 정도 남는데 거기에다가 8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8천만 원이 사실은 하나의 현재는 종부세 대상의 금액이 과표 금액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8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억 이하의 금액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율 자체가 0.5%를 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5%를 곱하면은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네.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어 이번에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1주택자의 경우에 한 18%의 세금이 증가한다고 보더라도 네. 20% 증가한다 하더라도 40만 원에 20%라고 하면은 한 8만 원 이내 정도 되니까 아마 기존에 한 40만 원을 내셨다면은 40만 원, 한 48만 원, 5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 정도를 부담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참고로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그걸 갖다가 납세를 해야 될 때 기존에 또 취득세가 아니라 재산세 부분에 대한 납세 부분은 또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시중 시세가 16억 정도, 15, 16억 정도 하는 주택의 경우에 실제 부담하는 종부세 현재도 크지 않지만 또 이번에 개정 등을 통해서 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부담할 비용은 크지 않다. 네. 체감되는 부분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반대쪽 이야기를 좀 여론을 이야기해 볼게요. 오히려 참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경선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었던 때나 아니면 평소 이야기하시는 그 기조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이다.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의 이야기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보유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OECD 기준 등을 참고로 하시면서 우리가 1% 정도 수준까지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실제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정부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국민들의 삶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또 아주 미세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이 클 수가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자칫 이 또 조세의 세수 부분에 있어서 증가를 위해서 세금을 올리게 되면은 시중에서 이 부분들이 아무리 1주택자나 다주택자 상관없이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또 조세 증가에 또 부작용도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국민들의 삶이 지금 소득 증가가 명확하지 않은데 세금을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 또 줄어들게 되면은 소비하는 부분도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런 안들을 4가지 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고 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 자료까지 제시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좀 고민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세금 자체가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세금까지 거두면 안 된다 하지만 사실 이걸 내는 사람들은 그래도 집도 좀 있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금이 결국은 이제 전월세 시장에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진짜 서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근거들을 대시거든요. 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네.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다주택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은 1주택자의 경우에서 그렇고요. 만일 다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 10억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정도 된다면 기준 자체가 9억이 아닌 1주택자의 경우에 9억이 아닌 다주택자는 6억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약 한 4억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거의 150만 원 이상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다주택자들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부담 비율 자체가 더 증가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더 자기도 누군가에게 부담을 덜고 싶은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남은 주택들에 대해서 지금 세를 주고 있다면 아마 세입자에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전세가율을 상향시킨다든지 등등 해서 아마 증가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없는 분들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금을 올리게 되면 이 세금은 누군가가 이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좀 힘든 분들 그런 분들 쪽으로 밀려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정부가 세수 또 세제 부분에 대한 정치를 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실은 많이 신경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정부에서. 사실 이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기 때문에 대중들과 서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고 지금 이 대안들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할 텐데요. 지금 문자로 8650님이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2억 이하 연립주택 두 채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했는데 2억이면은 2억이라는 부분이 네. 이제 공시가격으로 2억인지 네. 아니면은 이게 이제 일반 시세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억 이하의 그 두 채라고 해보면은 4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주택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 부분은 재산세가 아니고 그렇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6억 공시가격 6억 이하 합산 네. 6억 이하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마 적용 대상이 적용은 안 받는다.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임대주택 등록 또는 그렇죠. 자녀 증여 등을 통해서 이제 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8년 정도의 그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주택으로서의 어떤 등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요. 뭐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다른 세제 부분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네. 세대 그 가구 수에 포함이 되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과 함께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적으로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도 있게 되고요.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제외되게 되니까 아마 다주택자들 가운데 이번에 세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 부담이 상당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서 사실 부담을 많이 줄이시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정부도 이런 쪽을 갖다가 정리라든지 다른 수단으로 인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임대시장을 선진화하는 그런 쪽에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같이 또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인력을. 되게 되면은 세입자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세 증가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얻게 되고 세입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주거 안정의 어떤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 사실 실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부분에 대한 증가를 상당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요. 시간이 없는데 이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종부세 부담이 적은 작은 이 꼬마 빌딩이나 상가 같은 데로 이제 부동산 관심이 좀 돌려질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부분들은 세제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요. 그러나 지금 꼬마 빌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은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 경기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또 위축되는 그런 양상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부분의 성격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생각하고 있는 다주택자나 이런 투기적인 성격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단순히 세제 부분만 가지고 투자의 대상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관련 말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이것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것의 개편 방안과 관련해 4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시장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개편안이 나와봐야 확실한 윤곽을 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 논란만큼의 파급을 가져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생 퀴즈입니다.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 따위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7월 3일 다음 달 3일 최종 권고안이 확정되는 이 개편안은 무엇일까요? 1번 보유세, 2번 소득세입니다. 저희도 이거 관련된 내용 여러 번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나눠주세요. 1번 보유세, 2번 소득세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활경제를 상담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셔서 저희가 또 모셨어요. 경제교육 강사이자 생활경제 상담사이자 우리집 재테크를 부탁해 저자 이지영 작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제가 저희 방송 이렇게 들어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불리한 경제 시민에서 경제 시민으로, 그러니까 불리한 경제인에서 경제 시민으로 거듭나는 방송,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시민이라는 게 뭘까요? 생활 경제 시민. 그 생활 경제라는 게 뭐 거창하게 경제 원리를 알아야겠다. 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집에서 경제 활동을 했을 때 얼마나 돈을 합리적으로 네. 잘 쓰고 있고 네. 또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그런 어떤 행복하게
돈을 쓰면서 한 푼을 쓰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것. 자, 이런 소양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경제 시민의 기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시간 되면 굉장히 이렇게 회개와 참회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간증의 시간으로 제가 바꿔야 될 텐데 제가 한번 공부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듣고 우리 집 경제 생활에 이렇게 적용해 봐야겠다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꼭 메모했다가 적용해 보세요. 자, 먼저 저금리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금리 때문에 이걸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투자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체크해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투자에 나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러게 먼저 이 투자 자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 비상금 통장이 필요해요. 여기에 이제 2, 3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뭐 기혼 가정은 한 1,000만 원, 미혼은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났다든가 누가 아프다거나 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항상 이제 돈을 뺐을 수 있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에 이제 이 정도의 금액을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혹시 이게 준비가 안 된 가정이 있다면 당장 지금부터라도 이거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에 일단 비상금 통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비상금 통장이 생겼으면 이제 투자 자격이 갖춰진 겁니까? 네, 아직 이릅니다. 아직 일러요? 네, 비상금 통장은 이게 모자라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거지 투자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상금 통장이 완성되면 이제 이 투자 안전망 통장이라는 게 필요해요. 투자 안전망 통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정도를 저축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라는 게 이제 오르내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처럼 되지 않는 상황인데 수익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진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나는 자산을 팔거나 또는 수수료를 내서 이 재테크를 중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상금, 앞서 말씀드린 비상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투자 안전망 통장 이걸 확보해야 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보된 분만이 투자의 자격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오늘 그럼 주제를 저희가 한 스텝 건너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비상금과 투자 안전망을 확보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투자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비상금도 없고 투자 안전망도 없는 상황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중요하죠. 이거부터 먼저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금은 이거는 정말 전시다 생각하시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투자 안전망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이제 저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아서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가정들이 대부분 빚을 다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빚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단 이 빚부터 갚아요? 그러니까 빚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제가 말씀드린 비상금 통장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빚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비가 부족할 때가 늘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비상금이 없으면 또 빚을 또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빚이 있다 하더라도 비상금 통장은 꼭 확보를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비상금 통장까지는 이제 있으면 되는데 그 이후에 빚이 있는데도 저축을 혹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적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당연히 빚 이자가 적금 이자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축도 사실은 빚을 갚은 후에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빚으로 투자를 하면 빚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빚이 있으신 분은 빚부터 갚아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건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늘 플러스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상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윳돈이 아닌 필수돈으로 투자하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정말 어떡해요. 너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그러니까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면 투자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투자에 있어서 결코 이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가정경제 첫 번째 원칙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 그러니까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 안전망을 확보해라. 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듣고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빚 있으면서 적금 드는 사람 이야기 하셨는데 이 연금보험 있잖아요. 정기저축 뭐 30년 후에 1억 장기저축 30년 후에 1억 만들기 뭐 이런 것도 막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제 주변 살펴보면은요. 집 산 사람 중에 아이들 세뱃돈 저축 노후연금 이런 거 유지하는 사람 별로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이나 또는 교육보험 이런 거는 굉장히 장기저축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 돈 쓸 일이 수시로 발생하는 일반 가정은 굉장히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여성분은 미혼일 때 젊었을 때 노후 준비해야 된다. 이래서 연금보험 가입했다가 네. 결혼 자금 모자라서 깨고 그다음에 결혼했을 때는 또 집 살 때 이제 결혼하고 연금보험 또 가입했다가 집 살 때 돈 모자라서 또 깨고 이런 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장기저축이라는 게 이게 빚 없이 살 자신 있는 사람이나 유지 가능한 상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깨면 그만큼 손해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연금 같은 상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투자 안전망 통장 네. 이런 게 이제 확보되신 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또 너무 큰 금액은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가입하실 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는 한 달 10만 원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게 이제 정기적인 건 아니고 내가 뭐 예를 들어 보너스도 들어올 수도 있고 월급 외의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냐. 물론 비정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이 좀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유가 있으시다면 보험 상품에 추가 납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매달 10만 원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추가 납입한 금액은 고객한테도 굉장히 유리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보통 보험은 사업비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떼가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게 저축보험,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7%가량의 계약 체결 비용과 2% 수준의 계약 관리 비용 합하면 네. 뭐 7에서 10%가 사업비로 이제 나가는데요. 추가 납입한 거는 그 계약 체결 비용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2% 정도인 계약 관리 비용만 사업비로 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에게도 훨씬 더 이익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만약에 여윳돈이 생기신다 그러면 추가 납입 제도를 이용해 보실 걸 권해드리고요. 근데 이 추가 납입 한도는 보험 가입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네네.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고 얼마를 더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활 백서 네.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생활경제백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 재테크를 부탁해 이정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재테크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면 우리 이정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전시라고 생각하라고 해서 충격 받은 거 아니냐면 우리 작가가 지금 괜찮냐고 저한테 물어보네요. 네, 충격받았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재테크 중요성을 알아요. 네, 여러분들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요. 재테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이잖아요. 이 수익률 높이는 거 이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착각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바로 그 수익률이거든요. 네. 이 수익률이 높아야 재테크에 성공이 돼요. 착각입니다. 그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투자 원금입니다. 네. 그 원금이 작으면요.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쉬운 얘기잖아요. 네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자꾸 까먹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100% 오르면 1,000만 원 벌겠지만 그렇죠. 그죠? 100만 원에 100% 오르면 100만 원 벌게 되는 거죠. 하지만 1억은
원금 1억이면 5%만 올라도 5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덩이를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테크를 하겠다고 막 열의를 가지고 없는 시간 쪼개서 공부하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투자 원금이 얼마가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성공한다 한들 과연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근데 그 원금이 작다라면 근데 이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한 시간, 노력, 에너지 이게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걸 이제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생활 경제니까요. 그렇죠? 네. 내가 생활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 노력을 하고 너무 에너지를 쏟거나 그렇죠? 너무 마음을 쏟아서 피폐해질 정도까지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했는데 별로 버는 거는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투자뿐만 아니라 적금 들 때도 0.1%라도 높은 금리 찾기 위해서 검색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원금이 적으면 의미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높은 은행이 대부분 상호저축은행이잖아요. 네네. 이런 데는 지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점심시간 쪼개가지고 막 택시 타고 가서 적금 들고 오고 와 보람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원금이 적으면 더 받는 이자보다 택시비가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원금이 적으면 사실 뭐 이자 금리가 얼마냐, 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연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신경 쓰는 것만큼 이익을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가님 말씀이 이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눈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눈덩이가 어느 규모 정도까지 늘 때까지는 너무 이자나 수익률에 막 에너지를 쏟고 머리를 쏟아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차곡차곡이라도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이렇게 불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통장 기억하시고 그거를 만드는데 오히려 더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소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한번 다뤘어요. 이 ELS라는 거요. 제가 이거 다룰 때 ELS 그 설명해 주시는 분한테 이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 같아요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 ELS가 뭔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저금리니까 뭐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다. 그래서 네. ELS에 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보이고 있으세요. 그래서 앞에 EL이라는 게 붙으면은 네. 주가와 연계되어 있는 파생금융 상품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도박적 성격을 띤 베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3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5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내가 원금의 8%를 줄게. 근데 만약 한 번이라도 50% 이상 하락하면 원금 50% 손실이야. 그러니 네 돈 한번 걸어보겠어? 이게 라는 게 이제 ELS의 가장 기본 개념인데요. 그래서 ELS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또 주식 시장을 이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특정 주식 종목, 금, 은, 뭐 원유 이런 다양한 자산 가격을 가지고 상품을 만듭니다. 네. 이걸 이제 기초 자산이라고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코스피가 기초 자산이 되겠죠. 한국 주식 시장. 그리고 이제 보통 기초 자산은 하나가 아니라 뭐 2개 이상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가장 기초적인 ELS고 ELS의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방식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원금이 어느 정도 된 사람만 관심 가지면 됩니까? 그러니까 ELS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게 원금 보장이 아니에요. 네, 네.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보통은 은행 예금보다는 더 조금 많이 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은행에서도 가입을 많이 권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ELS는 좀 뭐랄까 이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좀 되지 않으시면 네. 섣불리 접근하시는 건 좀 어렵지 네.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생활 경제는 접근 방법이 정말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난번도 했고 이번에도 했고요.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그런 좀 단단한 토양 그렇습니다. 위에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씨를 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물을 줘야지 어디 가서 씨 빌려가지고 뿌리고 물 대가지고 뿌리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네요. 내가 그렇죠? 얼만큼을 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튼튼한 생활 경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지영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479님 1번 보유세입니다.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비싼 주택으로 매수자가 몰리면 또 집값 상승이죠. 9923님 보유세 나도 쓰고 싶다 하시면서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칭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924님 정답 1번 날씨가 너무 더워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3021님 보유세입니다. 보유할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748님 보유세, 또 5453님 새싹 정답자세요. 보유세. 2935님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유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문자로 애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